다 괜찮을 거라는 순진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라는 무책임한 구호를 외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은 의지로 싸울 수 있다는 말을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기 싫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역경은 너무 뜨겁고 단단해서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어떤 역경은 문신처럼 내 몸에 새카맣게 새겨져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역경은 필연적이라 모두가 아는 결말로 치닫습니다. 그러한 역경을 인생에서 없애버리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말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결말까지 가는 길은 무한하고 흥미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플랜 A가 대차게 망해버렸어도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주요 서사가 되는 시간의 절반을 죽음을 기다리며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을 다닐 때보다 세상에 대해 훨씬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일상에서 보냈습니다. 남들처럼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별것도 아닌 일들에 투덜대고 하지만 여전히 3주에 한 번씩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재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평범한 일상은 비범한 확률로 지탱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 줄 몰랐던 이야기들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길이 조금 험해졌어도 완주는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참 많은 책들을 읽어드렸고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책들 중에는 유독 마음 깊이 애착이 남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나름대로 1등, 2등, 3등처럼 은근한 순위도 매겨지고는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바로 내 마음속 순위 안에 드는 책이었음을 조심스럽게 고백하면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목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지은이 최지은, 펴낸 곳은 유선사입니다. 이 책은 커리어의 성공 과도를 달리던 30대 후반에 말기암 진단을 받고 9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작가의 담담한 기록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폐로 암이 전이돼서 수술까지 겪은 작가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결국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이 책은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곽세라 작가와 비슷한 암투병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터치가 아주 돋보였던 곽세라 저자의 글과는 달리 삶의 현실을 더욱 생생하고 강렬하게 마주하는 느낌을 이 책에서 받았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때로는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 정도였지만 바로 그 현실감 덕분에 현재 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그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아주 고마운 경험을 전해준 책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무거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작가가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선택한 기록입니다.
치열하게 달려왔던, 그래서 더욱 평범하게 느껴졌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여전히 불확실한 삶의 매 순간을 충실히 채워나가기로 결심한 작가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대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려는 노력. 그건 마치 더는 미룰 수 없는 삶의 숙제를 마주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용기였습니다. 어두운 터널 같았던 시간을 지나오며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발견한 작가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40번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고 절망하고 슬퍼할 이유도 시간도 없다. 돌아갈 곳이 없어졌으면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은 예기치 못한 삶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삶을 선택하는 용기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부분 듣고요. 클로징 때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택지는 항상 존재한다. 암이 폐로 전이된 것이 확실해진 후 나는 죽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그간 자욱한 안개 뒤에서 가끔씩 소리로만 존재해오던 대상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실체가 되어 나와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맞댄 얼굴에서는 눈물인지 땀인지 피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것들이 주르륵 떨어져서 내 몸을 타고 흐르며 차갑게 식어갔다. 죽음이 두려운 건지, 죽음이 신기한 건지, 죽음에 매료된 건지 스스로 헷갈릴 정도로 죽음에 완전히 넋을 놓아버렸다. 죽음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런 압도적이고 강력한 중압감은 살면서 처음 느껴봤다. 오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는 전문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잘한다. 이제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조는 나에게 아직 끝을 바라볼 때는 아니라고 새로운 면역 항암제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새로운 항암제가 말기암 환자들의 수명을 6개월 연장한 논문 결과를 이야기했다. 다른 항암제도 또 다른 항암제와 병행했을 때 수명을 3개월 추가로 연장했다고도 한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런 식의 생명 연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조는 왜 하고 있으며 나는 왜 여기에 앉아서 무기력하게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설명하고 있던 존을 멈췄다. 죄송하지만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살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만 궁금합니다. 존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다.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스크 뒤에 숨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주는 이 작은 배려가 좋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30년간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늘 책의 마지막 챕터로 바로 훅 넘어가려고 했죠. 책의 마지막 장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챕터로 가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과 서사들이 있어요. 결말에 대한 통계를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결말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다면 알려드리죠. 알고 싶으세요?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결말을 알고는 싶었지만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아직은. 그리고 그 결말은 굳이 의사의 입을 통해서 듣지 않아도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의 종류와 전이 양상을 봤을 때 평균적인 기대 여명은 9개월이었다. 검색 엔진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의학 용어가 잔뜩 적혀 있는 논문들에서 시간의 파편들을 절실하게 찾아서 긁어 모았다. 그렇게 시간 조각들을 긁어 모아야 평균 9개월, 운이 안 좋으면 6개월, 아주 길어야 12개월 정도의 삶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 존 외의 수많은 전문의들을 만나봤지만 모두 한결같았다. 사기암이고 더 이상 완치는 힘들고 공격성이 강한 종류이기에 새로운 치료가 잘 듣지 않으면 1년 안팎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자마자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친구들이 선물해준 다양한 저자들의 암 투병기 책들이 빼곡했다. 저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야겠어서 차례대로 검색을 했다. 산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이들은 살아있어야 했다. 살아있어서 나에게 희망을 줘야 했다. 죽을 거면 뭐하러 책을 썼나 화가 났다.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읽지도 않은 그 수많은 책들을 너덜너덜한 박스에 구겨 담아 모두 내다 버렸다. 드럼통과 휘발유가 있었다면 아마 불태워 없애버렸을 것이다. 나를 지탱해주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너졌다기보다 내가 부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어차피 죽을 텐데 방을 청소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행위가 귀찮아졌다. 중력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는 것만이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싫으면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죽는 것이 제일 싫으면서도 죽음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죽음 외에는 느낄 수 있는 감성도 없고, 죽음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극도의 아이러니였다.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은 남편이었다. 죽음의 생각에 잠식되어 가던 나를 보다 못한 남편은 꽤 큰 결심을 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내 동생 가족을 함께 보러 가는 여행을 몰래 계획했던 것이다. 미리 얘기했더라면 나는 여행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3발자국 걷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에게 비행기를 타고 17시간을 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출국 하루 전날 남편과 가족들이 여행 계획을 알려줬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 정말 몸만 가면 된다고 했다.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없었다. 가라는 곳으로 가고 기다리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자라는 곳에서 잤다. 샌디에이고까지 어떻게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새 라후야 비치의 호텔에 와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고 햇살은 따스해 보였다. 밖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고 이따금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호텔 방에서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황이라고들 하지 않던가.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지옥은 샌디에이고까지 나를 따라와서 내 몸을 꼼짝도 할 수 없게 짓눌렀다. 누워도 지옥의 공기를 마셔야 했고 서 있어도 지옥의 공기를 마셔야 했다. 잠을 잘 때도 지옥이었고 깨어있는 시간도 매 순간 지옥이었다. 내가 이틀 넘게 호텔 방에서 나갈 의지조차 안 보이자
여태껏 이를 악물며 버티던 남편이 나를 보며 슬프게 울었다. 나도 그와 눈을 마주치며 울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에 눈이 떠졌다. 마지막으로 씻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제대로 걸어본 것도 한참 전이었다. 마지막 끼니도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다. 제대로 살아본 것이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가슴이 답답해서 왠지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샌디에이고에 온 지 사흘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나는 처음으로 호텔 밖으로 나왔다. 파도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초록색 잔디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진 바다 위의 절벽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쪽에서는 물개들이 해변 위로 올라와서 뒹굴며 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침 서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다로 달려가고 있었다. 비릿하고 시원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생명이 가득한 이곳에 아침 햇살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지난 열흘간 지옥으로 가며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암이 전이되었다는 사실도 아니었고, 생존율이 매우 낮아졌다는 사실도 아니었고, 끔찍한 치료를 더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니었다. 내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두려움에 잠식되어 인생을 완전히 놓아버린 내 태도였다. 그 두려움은 암보다 빠르게 내 온몸에 퍼져나갔다.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나 자신이 암보다 싫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대신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 두려움에 절인 피클처럼 물컹하게 누워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닷가로 걸어 나와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려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해진 결말이 있다고 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결말이 어떻든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완주하겠다는 결정도 선택이다. 이 선택이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이다. 앞으로 두려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지는 항상 있다. 그때마다 나는 바닷가로 걸어 나오는 선택을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미 몸을 지배한 암이 정신까지 지배하게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건 너무 화나는 일이다. 단 하루도 더 이상 두려움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죽음은 나를 한 번만 죽일 수 있지만 두려움은 나를 몇 천, 몇만 번이고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두려움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용기가 생겼다는 것은 아니다. 용기라는 단어는 사실 좀 우습다. 싸워서 이길 정도의 체급은 돼야 용기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다.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갈고 닦아봐야 용기란 건 샘솟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같이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의뢰하는 너는 참 용감하다 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용기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생각하고 언덕을 내려왔다.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오랜만에 샤워하고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자는 남편을 깨웠다. 내가 어디가 아픈 줄 알고 놀라서 깬 남편한테 너무 배고프니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유명하다던 브런치 맛집을 찾아가자고 하니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간만에 걸신이 들린 것처럼 먹었다. 팬케이크를 가득 쌓고 메이플 시럽을 잔뜩 부어 2접시를 먹었고 산더미 같은 계란 스크램블을 몇 초 만에 먹어치웠다. 세상에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살았다. 이것만으로도 꽤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 남편과 나는 다시 바닷가로 와서 하루 종일 물개와 서퍼를 구경했다. 물개들이 새끼들과 함께 해변가로 올라오는 시즌이었다. 새끼 물개들이 해안가의 얕은 곳에서 다 같이 물장구를 치며 놀았고 찰랑이는 투명한 바닷물은 햇빛에 닿으면 진주빛으로 변했다. 이런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더없이 그 광경이 소중했다. 서퍼들은 바다 위를 역동적으로 질주했다. 자연의 힘을 온전히 느끼니 웬만한 보약을 먹었을 때보다 기운이 났다. 우리는 해질녘에 잔디밭에 나와서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일몰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몇 주 만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자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별 해는 밤, 윤동주. 저녁을 먹으면서 유서를 썼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말을 잃었던 시점인 것 같다. 언제부턴가 혀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말을 잃은 사람에게 혀는 그저 공허한 입안에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일 뿐. 걸리적거리는 혀의 질겅스러운 양옆을 실수로 깨무는 일이 잦아졌다. 입안 전체가 골마 같다. 의사들은 오랜 투병으로 구내염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했지만 내 해석은 좀 달랐다. 몸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 장기들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내 몸은 우장육부보다도 혀에 그 죄를 묻기로 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몇 주째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몸이 나에게 주는 일종의 징벌이었다. 장은 항암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지 오래고 자궁과 난소는 방사선으로 말라 비틀어졌고 폐는 암이 막 장악하기 시작했고 다리의 신경줄들은 벌겋게 녹이 슬기 시작했다. 이제 혀마저 장악당하면서 남은 건 손이었다. 역시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쓱쓱 써가길래 슬쩍 보았더니 유서였다. 별 내용은 없었다. 모아둔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사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띄엄띄엄 적혀 있었다. 오른손이 그런 일을 벌이는 동안 왼손은 숟가락으로 두부를 퍼먹었다. 이까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부가 주시게 되었다. 두부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두부는 성의 없는 어금니의 움직임에 터지고 찢기다가 어두운 식도 속으로 후루룩 사라졌다. 거실에 큰 통유리 창문 밖으로 비가 오기 시작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가 되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왜 아무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빗길에 미끄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비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에 대해 매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데. 이 사람들아, 지금 비를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들 모두 언젠가 죽을 거라고. 연약한 두부처럼 그렇게 쉽게 으스러지고 깊고 어두운 갱도로 흘려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존재가 우리라고. 매서운 소나기가 칼날처럼 떨어져서 땅에 박히던 날이었다. 2년 전에 유서를 썼던 그날처럼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다. 아, 시원하다. 나는 열대우림 한가운데에서 소나기로 샤워 중이다. 네, 땀이랑 섞인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입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짜고 비릿한 맛이 난다.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비가 쏟아지면서 숨 쉴 때마다 빗물이 코로 조금씩 들어온다. 처음 몇 분간은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정글에 터질 것 같은 플레음이 폐로 시원하게 스며든다.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처음 깨달은 물고기처럼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뱉는다. 발리에 왔으면 바다를 가야지 왜 등산을 왔는지 모르겠다. 산속 어느 계곡까지 올라가서 피크닉을 즐기고 온다는 이상한 액티비티에 나 말고도 10명이나 신청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계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NO 했어야 했다. 액티비티 난이도 옆에 익스트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NO 했어야 했다. 습도가 80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NO 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 장기들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눈은 못 본 척을 했고, 입은 예스를 말했고, 발은 갑자기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는 산꼭대기 계곡을 향해 올라온 지 3시간 정도 되었다. 가이드는 길을 잃었는지 우리만큼이나 어리둥절해 보인다. 가시 같은 것들에 찔려서인지 팔뚝의 피부가 조금 아프다. 그 위를 소나기 물줄기가 덮고 지나가자 쓰라리다. 생명이 넘치는 열대의 정글 속에 나는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아직은. 의사들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아있다. 심지어 꽤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는 기준은 꽤 단순하다. 일단 장기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퍼져나가던 암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기들의 움직임 여부는 전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정글 탐험이 선택인 것처럼. 가이드가 벌목할 때 쓸 것 같은 커다란 칼을 가방에서 꺼내더니 열대의 시퍼런 이파리들을 베면서 길을 만들어 간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길이 없는 거였나? 여기 와본 적은 있는 건가? 죽음은 정중하게 문을 노크하고 거기 혹시 계시냐며 예의 있게 들어오지 않았다. 벽을 부수고 들어와서 내 멱살을 잡고 언제든 내키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참 소리를 질러댄 후에 나갔다.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지독한 냄새를 온 벽에 칠하고 나갔다. 너는 이제 내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나갔다. 80%일 수도 있다던 생존율은 MRI 한 번 찍고 50%대로 떨어졌고 암이 전이되기 시작하자 20%대도 어렵게 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0%로 수렴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지만 나는 내 죽음이 너무 허망했다. 사회를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에 저항하다가 죽는 것도 아닌 병마로 인한 그저 그런 죽음. 혹시 내일이라도 지구에 커다란 운석이 날아와서 누군가 그 운석에 가서 폭발 버튼을 눌러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자원하겠다고 친구들에게 몇 번씩 이야기했다. 이상하게 죽음 앞에서는 내가 살면서 이룬 많은 것들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거대한 열대의 이파리들이 눈앞에 가득했다. 괴물 같은 줄기들에 내 몸통만한 잎들이 솟아나 있다. 초록빛 생명이 들끓고 있는 저 거대한 식물들에 집어 삼켜질 것만 같다. 소나기가 그치자 다시 습한 더위가 시작된다. 가이드가 1시간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같은 이야기를 1시간 전에도 했었다. 이번에는 가방에서 나침반 같이 생긴 것을 꺼낸다. 우리 모두의 운명은 저 나침반에 달려 있다. 급경사 오르막이 시작된다. 가이드는 분위기를 조금 띄워보고자 열대우림의 나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영원할 것 같은 정글의 나무들과 풀들도 죽는단다. 이곳에도 엄연히 건기와 우기가 존재하고 그 사이클 속에서 모든 것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가이드는 땅에 떨어져 있는 바스러진 콩주머니 같이 생긴 것을 주워다 보여준다. 아까 본 커다란 이파리 식물이 남기고 죽는 씨앗이라고 한다. 저 커다란 생명체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작게 바스러진다. 세상의 유일한 절대적인 평등은 죽음이다. 궁극적인 생존율은 0%이다. 투병하는 동안 많은 죽음을 보면서 나는 죽음을 준비해 보기로 했다. 잘 죽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과하게 넘쳐나는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은 찾을 수가 없었다. 유경험자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리허설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죽음은 처음이라 아주 서툴렀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차곡차곡 죽음을 준비했다. 어차피 죽을 거라 남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더 이상 이런저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좋은 마음을 불쑥 표현하는 것이 덜 쑥스러워졌고 서로 아프더라도 진실한 말만을 전달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어차피 죽을 거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하고 죽고 싶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든 해본다. 고민하고 분석하고 걱정할 시간에 무조건 지르고 본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지금 내 앞에 닥친 과제를 충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차피 죽을 거라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내 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평생의 군더더기들이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았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내 곁에 남았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왔다. 도저히 더는 못 가겠다. 땡볕 밑에서 엄청난 경사의 산기슭을 오른 지 1시간 정도 됐나 보다. 배가 터질 것만 같다. 암으로 죽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열대에서 산을 오르다 죽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일지 상상도 하기 싫다. 그 순간 나무들 사이에서 반짝이고 일렁이는 무언가가 보인다. 물이 보인다. 우리 그룹은
단체로 홀린 것처럼 그곳으로 뛰어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밀림 속에 커다란 계곡이 펼쳐진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작은 폭포도 있고 여럿이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웅덩이도 있다. 일행 중 호주 커플 두 사람이 겉옷을 훌러덩 벗고 웅덩이로 뛰어든다. 어느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물로 뛰어들기 시작한다. 어린애들이 내는 것 같은 태초의 웃음소리가 밀림을 에워싼다. 어차피 정글에 잡혀먹힐 운명이면 내 발로 기꺼이 먹히겠다. 풍덩. 시원한 물속에 온몸이 잠기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삶에 대한 호기심을, 죽음에 대한 저항보다는 삶의 의미를, 죽음에 대한 분노보다는 삶을 향한 에너지를,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내가 겪은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였다. 결국 유서를 쓴 이후의 모든 날들이 보너스이자 선물이었다. 그리고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결국 일맥상통하는 같은 이야기였다. 우리는 물 밖으로 나와 햇빛 아래에서 몸을 말렸다. 병에 담아온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한 잔씩 마셨고 가져온 간식들도 나눠 먹었다. 제법 멋진 밀림 속의 피크닉이었다. 별 생각 없이 시작했고 왜 시작했는지 후회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이렇게 와보니 어쨌거나 즐거운 소풍이었다. 분명 너무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시작할 때보다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내려갈 일이 남아있지만 일행 모두 웃고 있었다. 소풍의 끝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다. 재밌었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고 잘 놀다 갑니다. 무성한 풀밭으로 다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작가의 말. 다 괜찮을 거라는 순진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라는 무책임한 구호를 외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은 의지로 싸울 수 있다는 말을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기 싫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역경은 너무 뜨겁고 단단해서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어떤 역경은 문신처럼 내 몸에 새카맣게 새겨져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역경은 필연적이라 모두가 아는 결말로 치닫습니다. 그러한 역경을 인생에서 없애버리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말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결말까지 가는 길은 무한하고 흥미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플랜 A가 대차게 망해버렸어도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주요 서사가 두는 시간의 절반을 죽음을 기다리며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을 다닐 때보다 세상에 대해 훨씬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일상에서 보냈습니다. 남들처럼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별것도 아닌 일들에 투덜대고 하지만 여전히 3주에 한 번씩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재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평범한 일상은 비범한 확률로 지탱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 줄 몰랐던 이야기들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길이 조금 험해졌어도 완주는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삶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11월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 작가님. 책 읽는 자작나무 채널의 봄 아저씨입니다. 좋은 글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낭독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 마음에 답하고 싶어서 오늘의 클로징은 작가님께 드리는 편지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마지막 페이지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죽음을 준비한 시간이 곧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 문장을 곱씹을수록 눈앞이 뿌예졌습니다. 삶이 막막한 이들에게 죽음을 단단히 마주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작가님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진솔한 언어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삶을 포장하지 않고 고통을 감추지도 않고 정직하고 투명한 문장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지요. 책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마음에 깊이 남아서 저는 그 구절을 필사해서 벽에 붙여뒀거든요.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것. 결말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결말까지 가는 길은 무한하고 또 흥미진진할 수 있다는 것. 플랜 A가 대차게 망해버렸어도 우리는 플랜 B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 말들이 오래도록 저를 붙잡네요. 이 책은 끝이 아니라 어떤 시작에 더 가까운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저 역시 그날 하루 한 개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또렷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살아가 주셔서, 또 이렇게 글을 써주셔서. 작가님의 삶의 완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조용히 설레는 마음으로 작가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기다리는 봄 아저씨와 38만 구독자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Winter is freezing and trees start to bolt, and I don't wanna be sitting alone in a room that's just filled with my soul. And so I came to this place, I'm looking for a familiar face, and that's when I saw you. 'Cause you don't know me and I don't know you, but it breaks my heart. You're looking so blue on the last of the hill. I just picked your name on the coffee cup, but a stroke of luck, the guy just messed up and gave your cup to me. Wrapping our cups, and after a while
always wiping a glance. And I can't think nothing better than started a year with a drop of romance. 'Cause I came to this place looking for a familiar face, and that's when I met you. 'Cause you don't know me and I don't know you, but it breaks my heart you're looking so blue on the first of the year. I just picked your name on the coffee cup, but a stroke of luck the guy just messed up and gave your cup to me. A dark cappuccino is what matters me, the way you came toward me dragging your feet, and I just smiled.